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세션에 사회를 맡게 된 원동욱입니다. 주제에서 보다시피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와 특구의 정치 경제,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있는 부분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도전적인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제주도가 세계 특구 포럼을 개최해야 할 그 필요성, 그리고 세계 특구 포럼 개최에 따른 기대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번 세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 자유도시라고 하는 제주도가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세계 특구 포럼 개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사단법인 외교광장이 기획을 했고 제주평화연구원과 제주포럼 사무국이 지원을 해주신 오늘 자리에 거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좀 오셨으면은 또 공무원들께서 오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제주도 공무원이 계신가요? 자, 오늘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민경태 교수입니다. 민 교수님이 현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으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성원영 교수입니다. 성 교수님은 인천대학교 동북아 통상학부 교수이시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략경제분과장과 한국비교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한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협회 이사로 재임 중이십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김지훈 교수입니다. 김 교수님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시며 미국 웹스터 대학교 교수,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이영훈 박사님입니다. 이 박사님은 SK경영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남북관계 및 북한경제 연구를 수행해 오셨고 작년부터 동국대학교 DMZ 평화센터 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남기정 교수입니다. 남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로 재직해 오셨으며 한국정치학회 및 국제정치학회 이사, 현대일본학회 회장, 일본 공간, 역사 비평, 일본 비평 등과 같은 곳에서 편집위원 등을 역임해 오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태 교수님께서는 미래 한반도의 경제특구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한 15분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의 민경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 한반도의 경제특구 발전 방향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세계특구 포럼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한반도 전체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특구라고 한다면 제조업 중심의 뭐 산업단지 개발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기존의 개념이 얽매여 있는데 그걸로부터 탈피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도 그리고 지식 생태계 육성 이런 것들을 우리 미래 한반도 특히 스마트 시티 발전을 통해서 해볼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것이 사실은 인류 문명의 집약체인데 그래서 남북 간의 도시 연결을 통해서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경쟁력을
가장 단시간 안에 북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확장해서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모델, 그리고 이것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 전체를 세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봤고요.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레이 커즈웰이라는 미래 학자가 싱귤레리티,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면서 인간 지능을 기계 지능이 초월하는 그런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날 우리 챗 GPT를 비롯해서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변화에 주목하는 것은 남북한이 앞으로 경제 통합이든지 협력을 하게 되는 시점과 이런 싱귤레리티가 겹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경제 협력도 우리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의 그 방식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첨단 기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지능화라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차 산업혁명이 우리 노동의 자동 생산이었다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은 지능의 자동 생산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과 산업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공간을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스마트 시티를 북한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북한에 먼저 해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 한국의 인프라 잘 갖춰진 것을 기술 발전한다고 계속 뜯어고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에 바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책적인 추진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 특구라든지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스마트 시티를 먼저 테스트 패드를 먼저 해보는 것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이제 토지 보상 비용이 북한에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체 토지를 제공한다는 전제를 한다면 비용 면에서, 그리고 건설 공사 비용 면에서도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한국에다 어떤 도시 개발을 한다면 이것이 사업성이 맞고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우선 그거보다도 이상적인 도시 모델 테스트 패드를 하는 것은 더 유리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장과 산업 기득권의 저항, 우리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라든지 타다 서비스 하려고 했을 때 여러 반발이 있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차,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시스템, 기술은 다 발전했는데 이것을 한국 사회에 하려면은 교육 시스템, 교원단체, 의료는 의사협회라든지 운수 노조, 이런 데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과 협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오히려 북한에는 낙후된 인프라를 먼저 지원하면서 북한에 해보고 그 레슨을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하고 또 다시 이제 남북한이 교차해가지고 서로 성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시티의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북한으로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 우선 파라그 카나라는 학자가, 전략가가 제시한 커넥토그래피, 그러니까 지리적인 연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정학적인 경쟁의 주도권을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에서 지리적 연결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토를 지배하고 물리적인 그 토지와 이런 것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오늘날에는 공급망에 대한 지배가 지정학적인 지위를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공급망에 대한 그 제어가 군사력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이 했었는데, 이 전략가가 오늘날 미중 전략 경쟁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제안들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이제 도시의 승리라는 저서에서 도시가 모든 인류 문명의 집약이고 창의적인 생산적인 활동의 근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는 것이 오히려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연결의 가치를 더 향상시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도 남북 간의 통신 연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물리적인 교통망과 물류망의 연결을 더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도시 간의 직접적인 연결, 도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미래 한반도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4년에 서울 평양 메가시티라는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이 이제 서울과 평양이 물리적으로 200km 거리인데 이것이 앞으로 교통이 발전함에 따라 이미 뭐 중국에서는 시속 350km 고속철이 다니고 있죠. 그 정도 수준만 하더라도 서울과 평양은 그냥 3-4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눈 잠깐 감고 졸다가 눈 떠보면은 바로 이제 평양이 오는 그런 시대. 그렇다면 서울과 평양이 하나의 메가시티 리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그런 연결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 남북한을 연결한 이런 경쟁력을 우리가 확산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두 도시를 물류 교통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일단 단절되었던 생명체가 봉합 수술을 다시 한다면 혈관을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고속철이, 거점 물류센터를 연결하고 또 모세혈관에 해당되는 뭐 자율주행 보행 배송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송 도착지와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이런 식의 시스템이 24시간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두 도시 간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그 피가 우리 혈관을 통해서 피가 24시간 쉬지 않고 심장이 뛰듯이 서울과 평양 간을 끊임없이 물류가 연결된 인공지능 컨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물류 전용 통로, 운송 방식 이런 것도 구축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서울의 그런 발전된 첨단 인프라의 역량을 평양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의 인프라의 확장이 아니라 북한 지역에 동떨어진 상태에서 거점을 구축하게 되면 그 자생력을 갖추는데도 오랜 시간이 거칠 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량 중에 하나가 인재의 역량인데 그 인재들이 거기 가서 거주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보다는 서울의 첨단 인프라를 평양으로 확장하게 되면 서울의 경쟁력이 바로 평양으로 연결되는 그런 미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북한이 경쟁력 있는 노동자원,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기술자원 이렇게 있는데 첨단 기술 산업, 지식 산업, 네트워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시 인프라가 서울과 평양을 긴밀하게 연결한다는 전제하에 첨단 산업은 오히려 남북한이 같이 해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북한의 우수한 인력과 우리 한국의 인력이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남북한이 1영역, 2영역 산업을 다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는 도시가 연결이 되면 북한이 유리한 자원 노동 기반을 북한이 주로 하고 우리는 기술 자본 바탕을 해서 서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평양과 서울을 예를 들자면 도시에는 미래 산업을 배치해서 서울과 평양의 인재들이 미래 산업 간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뭐 30분 만에 그냥 기차 타고 가서 협력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메가시티 리전을 기능하고 북한이 경쟁력 있는 노동 자원 기반 산업 제1영역은 북한의 외곽 지역, 도시 외곽 지역, 한국의 경쟁력 있는 기술 자본의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 뭐 LCD 이런 것들은 우리 여전히 뭐 화성, 기흥, 평택 뭐 이런 데 위치해 있듯이 이 영역 산업은 한국의 도시의 주변부에 이런 식으로 공간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평양의 산업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배치해보고 메가시티 리전을 구성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발전 방식이 우리가 보통 개발도상국 발전 방식이 노동 자원 집약적인 것에서 자본을 쌓고 또 기술을 또 쌓는 이런 3단계가 우리의 기존 발전 방식이었고 과거 우리 개발도상국의 발전 패턴이었는데 이것을 북한이 따라할 필요 없이 북한은 북한이 잘하는 거,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서 첨단 산업은 우리가 같이 육성하는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과의 중국이 워낙 잘하는 거, 또 우리 한국이 잘하는 분야에 북한이 뒤늦게 뛰어들 필요도 없이 북한은 북한이 유리한 거 플러스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바로 나가서 경쟁도 효율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북한의 분업 구조를 가져가 보는 것이 우리한테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것은 서울과 평양이 긴밀하게 물류교통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한반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과 평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공적인 서울 평양 모델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서울 평양의 광역 경제권 모델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 북한이 27개 이제 뭐 하나 추가돼서 28개 무산까지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접경 지역 또는 동해안 서해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각종 산업들을 배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삼아 가지고 광역 경제권을 구성하는 것. 그래서 대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컴팩트 시티로 만들고 주변의 거점 도시들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친환경적인 이런 메가시티 리전을 한번 구상해 봤고요. 그랬을 때 한반도는 벨트 형태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것은 뭐 하나의 8개의 광역경제권의 제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에 이것은 북한이 제시한 경제개발구를 씨앗으로 활용해서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 네트워크와 육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래서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중심으로서 교두보로서의 그런 허브 역할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광역 경제권으로부터 살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8가지의 광역 경제권이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해주, 개성,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동북아의 경제 자유구역의 중심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평양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의 인재를 모을 수 있는, 서울과 평양 연결된 걸 전제로 한다면요, 신우주 단동 압록강은 이제 경의선의 관문으로서 중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역할, 그리고 두만강, 나진, 청진 이런 곳은 북중로 3국의 접경 지역으로서 무역의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고, 또 백두산과 단천, 흥남을 연결해서 고원지대의 그런 휴양 관광, 해안의 관광과 단천 지역 자원 개발도 연계해 볼 수 있고, 원광산, 금강산, 양양은 남북 강원도를 연결하는 듯, 또 이렇게 남해안의 벨트, 또 서해안의 벨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세계 특급 포럼에 대한 이제 제언을 드리자면, 동북아의 사실은 지정학적인 중심적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지정학에 제주가 위치한 그 위치는 어떻게 보면은 또 미중 전략 경쟁의 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또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전략이 1대1로가 충돌하는, 어떻게 보면은 갈등과 충돌의 에너지의 그런 공간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평화적 교류와 협력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평화경제특구, 특히 복합형 평화경제특구로서 생산, 무역, 금융 분야의 제주의 특성을 활용하고 산학적 협력, 국지협력, 인프라, 지속가능 발전 분야의 협력을 해보는 것이었을까. 그렇다면 제주의 세계 특구 포럼의 중심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협의할 수 있는 세미나와 함께 아울러서 경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각국의 기업이 참여하는 그런 전시장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평화 경제의 교류 협력을 모색하는 그런 모델을 제주 세계 특구 포럼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관광, 투자, 교류 확대를 통해서 국제적인 평화 경제의 그런 모델로 우리가 제주 세계 특구 포럼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굉장히 정확히 지켜주셨고요. 민경태 교수님께서는 미래 한반도의 경제 특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특히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경제 협력 차원에서 조망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존 제조업 중심의 특구가 아닌 스마트 시티로 발전할 수 있는 특구 전략을 제시해 준 부분이 매우 좀 흥미로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에 제주 세계 특구 포럼 개최와 관련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그 시사점에 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성원용 교수님께서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과 특구 전략, 선도 개발 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러시아 극동 지역이 특구와 관련돼서 어떤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관찰한 저의 입장에서 제주도와의 어떤 연계 협력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제주도에 이 세계 특구 포럼을 만들어 간다면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연방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국가에서 대부분의 특구는 서부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원과 또 문화, 경제, 정치의 중심지인 이 서부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경제 특구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거대한 영토를 가진 극동 지역은 또 시베리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극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점과 한계를 살펴보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지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 필요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들을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이 가지고 있고 교통 물류의 측면에서 남으로 북으로 동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설들을 또 운송 회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로 극동 지역은 이들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극동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거대한 영토에 비해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매우 작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노동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사태를 불러오고 있고 실제로 이 다른 지역과 여타 지역과 비교한다면 투자의 환경은 열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2012년 에이펙 정상회담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하고 난 다음부터 이 푸틴 대통령은 아주 역동적으로 연방 예산을 투입해서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과거에 러시아 극동의 중심지였던 하바롭스크 지역으로부터 연해주의 주도인 블라디보스톡으로 이 극동 지역의 중심지를 옮겨서 이 블라디보스톡을 매개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진출로를 확보하려는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러시아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그들의 투자를 유인해서 낙후되어 있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인프라를 개발하고 보다 긴밀한 경제 협력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죠. 이런 각도에서 러시아 연방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 특구하고는 달리 러시아 극동 지역에만 특화되어 있는 특구 개발 전략을 추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다시피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 지역에 있는 연안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특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도 개발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를 활용해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전략과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항만 특구 지역을 극동 지역에 분산시켜서 개발하는 전략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지도에서 보듯이 선도 개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러시아 연방 정부가 각종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선행해서 진행하고 다음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도심에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신 이곳은 러시아 연방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선행하고 있지 않죠. 그냥 상대적으로 조건이
선도 개발구보다는 좋은 여건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특정한 업종이나 분야에 특화시켜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런 각도에서 두 개의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나타나는 현상들은 선도 개발 구역보다는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만지대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도개발구보다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특구가 지향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보다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 부분이 강화된 투자 유치를 원했지만 아직 거기에 최초 설정된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고 이후 러시아를 상대로 한 서방의 대러 제재가 전면적이고 강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러시아 극동 지역의 특구 개발 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구의 문제점은 이 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극동 지역의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앙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러시아의 자원을 보다 원활하게 아태 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통로를 여는 방향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구가 이런 부분에서 중앙의 이해와 특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의 충돌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특구를 자꾸 만들다 보니 과연 특구가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러시아 연방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경제 특구와의 차별성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극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환경과 조건에 어울리는 맞는 적합한 특구 전략을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와 같은 지정학적 어떤 충돌과 갈등이 좀 더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각도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 극동 지역의 경제 특구를 추진하는 러시아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과 유대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친밀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활용됐던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좀 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이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에게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공단을 구축하는 사업도 고민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양자 간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국가 간의 국경을 접경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서 평화를 내세우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담론들이 아마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들은 현실에서 남방과 북방으로 서로 대립되는 어떤 구조 속에서 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이런 평화의 담론들을 내세우면서 함께 그 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시사점을 좀 찾아보면 우리들이 이 갈등의 어떤 그 공간 속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갈등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중국의 동북삼성과 러시아 극동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간의 협력이 중국 남방으로 연결되는 해양 루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앞으로 가속화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해와 이 대한해협으로 연결되는 이 바다는 동요하는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동요하는 바다의 중심에 제주도가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제주도가 싫든 좋든 그런 갈등과 대립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갈등을 완화시키고 중화시키는 역할을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것이 제주도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이 과거에 남방과 북방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링크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그 링크 전략의 결절지가 바로 제주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내려오는 해양으로의 진출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 힘과 또 이 남방에서 해양을 통해서 북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매개할 수 있는 중심지가 저는 충분히 제주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극동의 시대를 대비한 소통의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방의 대러 제재가 보다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전략적 선택을 과거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더욱 깊이 있게 신동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연대와 협력은 강화될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극동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태 지역 전략과 이 세력의 확장을 막으려고 하는 인태 전략 사이의 충돌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이 두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상호 소통을 강화시키고 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제주도의 발전과 이 지역의 어떤 안정과 평화를 함께 이뤄내는 충분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또 하나의 측면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섬을 개발했던 경험을 특구를 개발하려고 하는 주변 국가들과 함께 공유해 가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극동의 연해주 지역에는 루스키 섬이라고 하는 섬이 위치하고 있고 이 낙후되어 있는 섬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거 제주도의 개발 경험을 KSP 사업의 형태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주도의 경험과 새롭게 특구를 추진해 가면서 루스키 섬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러시아 경험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떠한 장점과 한계들이 있었는지를 좀 조정해 간다고 한다면 비단 대한민국의 제주도와 러시아 극동 연해주의 루스키 섬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사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들 사이에 그 교류를 좀 강화한다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의 어떤 경제 특구 전략을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북방에 대한 관심이 급냉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성원용 교수님께서는 러시아의 선도 개발 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의 성과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러한 특구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통찰력 있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러한 선례를 참고해서 제주도가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발표를 들었고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15분 내에 이렇게 그 발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자, 마지막 발표는 우리 김지훈 교수님께서 중국의 심천이라고도 하죠. 선전 경제특구의 성공과 도전에 대한 일고찰, 즉 제주도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자, 15분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지훈 교수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많은 내용을 제한된 시간 내에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좀 부끄럽지만 천천히 얘기를 해도 충분히 시간 내에 소화를 할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동욱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제 발표 제목은 중국 션전 경제특구의 성공과 도전에 대한 일 고찰입니다. 션전은 한자 도금으로 이제 심천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그 남동부에 광동이라는 성이 있죠. 그 성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이자 경제 특구입니다. 이 경제 특구가 어떻게 성공을 했고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도전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조그마한 발표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역시 시사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 또한 이러한 고찰을 통해서 제주도를 허브로 하는 세계 경제 특구 네트워크가 제주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일종의 개관입니다. 경제 특구의 수적 증가를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도표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 1975년도에 29개국에 79개 경제 특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오다 보면 1997년서부터 이제 2002년까지 전 세계 경제 특구 수가 이렇게 점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 5년 기간 동안 경제 특구 수가 전 세계적으로 845개에서 3,000개로 약 3.6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시간이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2018년도 도표의 가장 오른쪽이죠. 2018년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147개국에 5,400개의 경제 특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계산을 해봤더니 한 국가당 평균 36.7개 경제 특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많은 세계의 그 경제 특구가 제주도로서는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경제 특구를 잘 엮어서 선용을 하면 제주도의 경제 평화를 위해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성공 다음에 시작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언제적 사진인가? 답을 아래쪽에 적어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오래된 사진입니다. 2005년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2005년도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 18년 전이 되겠습니다. 18년 전에 보시다시피 션전은 이미 잘 계획되고 깨끗한 모던 시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이 선전을 경제 특구로 누가 디자인을 했는가? 여러분 그 중국의 현 지도자 시진핑의 부친인 시종신이라는 분께서 등서평하에서 1980년에 이제 경제 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어촌에서 지금은 인구 1,300만이 넘는 대도시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 GDP 규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1979년에서 2019년 40년 동안 션전의 그 GDP 규모는 무려 13,711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GDP 규모를 중국에 있는 도시들과 비교해 보면 상하이 북경보다는 작지만 홍콩보다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1980년에 션전과 더불어서 경제 특구로 지정된 세 개의 도시가 또 나오는데요. 부지엔성, 그러니까 이제 복건성에 있는 그 시아먼이라는 도시고요. 나머지 두 개는 아래에 있는 두 개는 이제 광동성에 있는 션전과 똑같이 광동성에 있는 경제 특구인데 쭈하이 하나는 이제 샨토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1979년과 2019년 GDP 규모의 변화를 보면 션전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13,700배 이상의 GDP 증가를 보여주었는데요. 시아먼은 1.1배가 증가를 했고요. 쭈하이는 1.6배가 증가를 했고요. 샨토우는 GDP가 3.5배 오히려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 특구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잠시 그 밀리온하고 빌리온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자세히는 그러니까 션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밀리언에서 빌리언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13,700배가 넘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아먼과 쭈하이와 샨토는 역시 이제 원동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단위를 이렇게 살짝 바꾼다 하더라도 샨점과 비교해 보서는 그 GDP 증가 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을 역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샨토 같은 경우에는 GDP 규모가 굉장히 미약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뒤로 가 보면 지금 선전은 지금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웨이가 있고요, 덩신이라고 하죠. 그 텐센트, 뭐 중국의 이제 그 카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 아니면 중국의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 뭐 이런 것을 다스리는 텐센트, GT, 비야디라고 하는데 BYD라는 그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 자동차 회사 등이 모두 선전의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선전이 이와 같이 GDP 규모에서도 증가에 있어서도 독보적이고 또한 그 굴지의 회사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공 이유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고 무엇보다 좀 값싸고 양질의 그 노동자들이 많이 이주해 왔다. 즉 농민공이라고 하죠. 그런 농민공들이 많이 이주해 왔다는 것도 있고, 뭐 감세 정책도 있었고 규제 완화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성공의 핵심 이유는 해외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 그 선전 경제특구 지정 40주년 행사에서 시진핑도 지목을 한 바가 있습니다. 1979년에서 2019년 요 40년 동기간 동안 약 3천억 달러의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9만 개 이상의 외국 회사가 설립되어 기록이 있습니다. 수적으로 보면은 외국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2%이지만 선전시 전체 GDP의 20%, 수출입의 약 40%, 세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그 해외 투자는 주로 어디서 왔는가? 주요 출처는 홍콩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선전의 그 성공에 있어서 주요한 그 해외 투자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기술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준 그러한 곳이 됐습니다. 2018년 말 선전에 등록된 모든 외국 회사의 56%는 홍콩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최근에는 이제 이 선전이 나름대로 전환 노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 2016년 요 4년 사이에 선전의 그 문화 또는 이제 그 지식 정보 관련 혁신 창조 산업이 연간 14% 증가를 해서 최근에는 이런 문화나 혁신 창조 산업이 선전 GDP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전환 노력은 광동, 홍콩, 마카오를 잇는 대만구를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구는 영어로 하면 이제 Greater Bay Area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선전을 포함한 광동성 그 주강 삼각주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고 통합하여 세계적 규모와 수준의 메가 경제권, 그다음에 공동 생활권, 기술 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면적은 이제 한국의 2분의 1 이상이고요. 인구는 7천만 이상이니까 그 한국의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GDP의 그 통합 규모는 한 1.7조 달러 정도 되는 것이고요. 해안과 내륙을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일대일로를 위한 중요한 어떤 지원구다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그 언론을 통해서는 이 쭈하이와 마카오와 홍콩을 연결하는 굉장히 그 긴 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텐데요. 이러한 그 대만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완공이 됐는데 살짝 건너뛰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러한 그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도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선전이 경제 특구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홍콩의 주요 그 해외 투자 출처 내지는 이제 기술과 금융의 출처라고 할 수 있는 홍콩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불안합니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을 요구하는 우산혁명이 있었고요. 2019년에 중국으로 범죄인을 송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반송중 시위가 있었죠. 사실은 이제 정치범을 대륙으로 보내지 말라 하는 그러한
요구일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2020년에 우리의 그 보안법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홍콩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다양한 혜택보다는 오히려 투명하고 안정된 투자 환경을 선호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이런 홍콩의 정치적 불안은 션전한계는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유엔의 전망에 따르면 20년 후에 션전에서 쓸 수 있는 땅은 사실상 부재할 것이다. 뭐 이와 같이 평가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도전들은 이제 환경 자원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션전 당국은 이미 20여 년 전서부터 공기 오염을 지적해 왔고요. 기타 non-sustainability의 그 문제들을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전은 에너지와 수자원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선전은 그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 상위 7개 도시 가운데 하나고요. 1인당 가용 수자원은 광동성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도전들 보면 국제화나 국제적 영향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션전에 다국적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지역 본부는 60개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싱가포르의 70분의 1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고요. 또한 외국인 거주자나 관광객, 국제 학생, 국제 회의 등의 수에 있어서도 세계 타 도시와 견주어서 대단히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선전의 그 성공과 도전의 어떤 그 일 고찰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주는 시사점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선전에 비해서 경제 특구로서 약간의 열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전에 있어서 홍콩과 같은 투자나 기술 공급의 그 원천이 내지는 출처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오히려 세계 특구 포럼이나 세계 특구와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제주도가 선전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홍콩은 션전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기술 금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도는 반면 션전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된 어떤 그런 경제 특구로서의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제주도는 션전과 마찬가지로 면적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괄호 안에 표시를 해놨지만 션전과 제주도의 면적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건설 부지는 더 부족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오히려 해양을 건너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경제 특구와의 그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션전은 그 뒤에 대륙을 끼고 거대한 그 대만구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을 넘어서 해양을 끼고 경제 특구와의 협력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경제 특구로서 제주가 갖는 어떤 비교 우위가 한두 가지 더 있습니다. 제주도는 션전과 달리 문화나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제주도가 문화 관광 자원을 알리고 이러한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데 역시 그러한 기회 역시 어떤 네트워크 작업을 통해서 좀 더 심화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토론에 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중국의 선전 경제특구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제주도에 주는 시사점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순히 과거의 성공 요인뿐만 아니라 현재 선전 경제특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또 새로운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함께 그에 따른 도전도 함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제주도가 글로벌 경제 특구의 허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일련의 시사점을 던져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세계 특구 포럼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세계 특구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나 지역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바로 중국 경제 특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던 선전 대학의 특구 관련한 연구소에서 연구자들, 학자들 중심의 작은 연례 세미나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그 이름이 그냥 세계 특급 포럼이라고 하는 이름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아직은 누구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장악하고 있지 않은 그런 포럼이고, 이러한 포럼을 제주도가 한번 개최하고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내부적으로 갖춰야 할 그러한 역량도 좀 필요하리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토론자로 나오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발표 4에 해당되어지는, 즉 오키나와 제주도와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 제주 오키나와 특구 협력과 관련해서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소장님께서 한 8분 정도의 작은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기정입니다. 올해 제주 포럼의 큰 주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화와 번영의 지속 불가능성의 문제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와 번영의 지속 불가능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정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이 준비한 것이 아마도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인도태평양 지정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정학의 해체를 주장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경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학의 해체를 시도를 하신 거고, 그것을 제주도에서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정학의 해체를 또 다른 의미에서 두 방향에서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리 정치학이라고 한다면은 지리 정치학의 이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평화학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리적인 위치와 평화 구축의 관계를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연계해서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공간과 정치의 문제를 시간과 정치의 문제로 환원해서 봤을 때 어떤 세상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오키나와의 특구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동아시아 신냉전의 저지를 위한 노력으로서 고민해 보자는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키나와가 제주도에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저는 이 세계 특급 포럼의 개최 필요성, 가능성, 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상적인 접근 또는 사회 경제적 근거를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오키나와와 연계했을 때보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세계 특급 포럼에서 오키나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평화에 있습니다. 신냉전의 발발을 저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강요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첨예하게 느낄 수 있는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곳이 제주도와 오키나와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른바 20세기 지정학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동아시아의 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19세기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이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지배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이 지역에서 평화에 대한 가장 진지하고 깊은 사상적인 어떤 실천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특구라고 하는 것으로, 특구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목적을 넘어서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평화와 관광 또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키나와의 특구는 제주도하고도 비슷한 점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의 주일 미군 기지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또 특별합니다. 오키나와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격화되는 과정 속에서 대만 유사에 대한, 대만 유사에 연루될 우려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일본 안에서, 오키나와에서 특히 크다고 하는 점입니다. 중국과의 관광 교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 오키나와 특구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일이다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키나와는 일본 중앙정부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확실히 그걸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키나와가 특구로 지정되면서 오키나와가 생각하고 있는, 오키나와에서 보는 세계입니다만, 그러니까 인구 20억의 거대 마켓의 중심으로서 오키나와라고 하는 것을 구상을 하는데,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과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20억의 마켓 중에서 절반 이상인 13억의 마켓을 얻지 못한다. 거의 그 13억의 마켓과 디커플링을 강요당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키나와에서 바라보는 이 지역은 일본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계 정치의 변화를 저는 코로나에서 세계 정치의 그 변화를 좀 민감하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자면은, 지정학과 달리 지리의 정치학이 아닌 시간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거에 스위치가 이 시기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아직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의 관리에 성공했던 나라들은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더욱 이 작은 어떤 공동체로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성공적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정학에서 다루어져야 할 어떤 단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치에서 지방자치체가 중심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요. 한편으로는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긴밀한 연계를 느슨한 연계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우리한테 던져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지역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 두 지역이 1분밖에 안 남았나요? 아까 제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드렸는데요. 관광객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 아즈마 히로키라고 하는 사람이 제기를 했는데, 시민이 시민사회에 머물면서 개인이 개인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그대로 공공과 보편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회로로서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주민도 아닌 떠돌이도 아닌, 즉 내셔널리즘도 아닌 코스모폴리타니즘도 아닌 그러한 이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관광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장 또는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지방자치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을 수용해서 2층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장으로서 제주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지구 정치의 광장으로서. 저는 광장 국가라고 하는 걸 한때 주장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광장 국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 광장은 어쨌거나 도시가 그 기능을 담당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도시 또는 지방 자치체, 지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으로서 제주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세계 질서의 어떤 그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중심으로서 제주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슬로건을 하나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Municipalize Asia라고 하는 겁니다. Municipalis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걸 여러 가지로 뭐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가를 지방자치체로 해체하라라든지 지방자치체들을 네트워킹하라라든지 뭐 그런 의미의 동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서 아시아를 뮤니시팔라이즈하는 것, 그것을 한번 꿈꿔보는 것이 제주가 가질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주도가 특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특히 오키나와의 연계,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양 섬 간의 협력이 신냉전을 저지할 수 있는 평화적 기여에 대해서 강조하신 점이 매우 의미 있었던 내용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제주가 지구 정치의 광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시아를 신냉전의 그 충돌의 장이 아닌 지경학적이고 시정학적인 차원에서 이 대전환의 이 전위로 제주도가 나서는 좀 굉장히 광활한 그런 좀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이자 작은 발표로서 이용훈 박사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 평화경제특구라고 하는, 아직 평화경제특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제주도가 얻고 있지는 않지만 미래 제주도가 평화경제특구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그것을 위한 작은 모색과 관련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영훈입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이자 그 발표한 내용은 제주도가 이렇게 새롭게 평화경제특구 또는 뭐 평화경제의 그 산실로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해보게 됐는데요. 구체적인 계기는 그거였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특구 포럼을 유치하려면 적어도 아주 작은 형태로나마 특구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갖춰야 되고, 그 특구는 자본과 기술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주도는 다 아시겠지만 공간도 상당히 협소하고 기본적으로 관광과 농업 이외에는 거의 이제 그 산업이 부재한 상당히 산업 기반이 취약한 그러한 지역으로서 과연 경제 특구로서 자격을 갖고 있느냐라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경제 특구가 아닌 그 평화 경제 특구라면 과연 그 잠재력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 퀘스천을 던져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렇게 발화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과 자본과 기술을 끌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치를 이렇게 새롭게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게 어떻게 모색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재력 관련해서는 경제 측면과 평화의 측면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 경제 측면으로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해서 일반 산업단지라면 이제 대규모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지식 산업의 경우는 중요한 거는 유능한 인적 자원을 끌어다닐 수 있으면 된다. 이미 제주도는 2012년에 다음 본사를 이제 유치한 적이 있었고요. 중국의 하이난 섬은 지금 첨단 산업 단지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인적 자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근무자들의 생활 환경인데요. 제주도의 경우는 천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한 근무지로서 선호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주도가 이제 휴양과 근무의 복합어인 워케이션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측면인데요. 지금 보통 평화를 얘기하면 다 지정학 관점에서의 평화를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평화의 개념을 조금 더 환경과 사회로 이제 확장해서 흔히 요즘 경영학에서 그러잖아요. ESG의 경영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평화의 개념을 확장을 해보면 제주도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의 특징이 그리고 이제 장점이 환경과 공동체에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인들이 주로 이렇게 직면하는 거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평화보다도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또는 환경과의 갈등에서 오는 치유와 극복으로서의 평화의 어떤 그런 개념에 조금 더 이제 가깝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 봤을 때 제주도의 경우는 환경과 이제 사회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제주도는 카본 프리 2030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는 탄소 제로를 실현을 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이제 경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사회 측면에서는 제주도는 여타의 지역보다도 공동체성이 강한데 특히나 제주 해녀 공동체 문화의 경우는 2016년에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사회,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제주도가 평화경제 특구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실현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환경과 이제 사회 부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와 이제 민간의 역할이 같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안고 있는 환경 문제는 크게 이제 생활하수, 쓰레기, 교통 문제로 이렇게 꼽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방 자치단체가 점진적인 해결책을 이렇게 모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이제 추가할 건 없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사업 모델이라면 이런 건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본 프리 2030을 이제 더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전기 자동차 전용의 차고지 또는 이제 렌터카 부지를 이제 개발을 하고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사회 측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계승을 하고 현대화해서 소위 말하는 새로운 마을을 이제 건설해 볼 수 있겠다. 새로운 마을이라는 게 글로벌 차원의 워케이션 공간인 겁니다. 기본 컨셉은 이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워크 인 레지던스 이런 건데요. 그러면서 풀뿌리 국제교류, 주민 참여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합된 건데 이러한 기본 개념을 이제 공유하는 이제 ICT 스타트업이라든가 예술가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의 이제 새로운 차원의 글로벌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간 이러한 것들의 개념을 담은 새로운 마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전형은 이제 일본에 가미야마 마을이 있고 현재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하이브 아레나라는 스타트업이 이거를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과 사회 측면에서 이러한 모델은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의 씨앗이 돼서 이렇게 발화하고 그러한 열매들이 다시 씨앗으로 이렇게 뿌려져서
계속 그 성장 확대해 나갈 때 적어도 제주도가 평화경제특구의 그 맹아로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세계 특구 포럼의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용 박사님이 이제 제주도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주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고 또 매우 미시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 해결책,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주도 세계 특구 포럼 유치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세계 특구 포럼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그 비전, 어떻게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어떻게 발화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문제 의식이 돋보였던 작은 발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세 분의 발표와 두 분의 작은 발표 토론이 있었는데요.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1, 2분 정도씩 오늘의 실질적인 주제가 되는 제주도가 세계 특구 포럼을 개최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세계 특구 포럼의 그 개최 방식이나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이 제주도에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5분이 한 1, 2분씩 간략하게 자신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경태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모든 분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유익한 내용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제주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한반도의 대안적인 대표 선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두보이자 접점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한반도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대안적인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미 그 기능을 제주도가 상당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제주의 관광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제주에 보면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온 이런 관광객들이 주민도 아니고 떠돌이도 아닌 관광객들이 모여서 한중일을 만나는 그 이러한 장소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이런 한중일의 교류를 확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씨앗으로서 육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한중일 협력 사무국 이런 것도 그 본부를 제주에다 만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한중일 어느 국가의 도시에 근접하기보다는 제주는 베이징, 서울, 동경으로부터 다 중립적인 거리에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이 요동치고 있고 한미일 대 북중러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와중에서도 미중 무역 규모가 증대하고 오히려 또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에 일본은 중국하고도 경제적으로 협력 관계를 넓혀가려고 이런 모색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지정학 전략이 필요한데 그 지정학 전략으로서 우리 미래 한반도의 지정학 전략으로서 한중일의 평화적인 경제 협력 이것을 꿈꿔볼 수 있는 그 중심으로서 제주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주의 복합형 평화경제 특구로부터 한중일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허브로 육성해 나가는 그런 지정학 전략을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원영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아마 성과와 실현되지 않은 미래라고 하는 두 개의 과제를 앞으로 이 지역에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과라고 한다면 이토록 뭐 대한민국의 역사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주변 국가들의 시민들이 매우 부러워하는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로 공간으로
바꿔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과를 주변 국가들과 분명히 함께 공유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과거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한다면 근접하고 있는, 닥쳐오고 있는 위기와 긴장과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섬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간이, 섬으로 위치하고 있는 이 공간이 동요하는 바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남기정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아시아의 신냉전의 기운이 움트고 있는 이 중심에 이 제주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과 대립의 긴장을 낮추고 중화시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제주도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특구라고 하는 것들이 이 경제 특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다면 그것은 광범위하게 국가적 단위에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타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보다 큰 규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그 공간에 찾아오도록 하는 어떤 경쟁의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컨셉입니다. 근데 그런 컨셉으로 앞으로 21세기도 계속 도시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왔다. 우리들의 기후가, 우리들의 환경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끊임없이 추격 발전해 나가는 그 성장 모델을 결코 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역설적으로 느리지만 오래 갈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의 패턴과 모델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21세기 미래에 특구가 나아가야 될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 부분을 이 남방과 북방이 대립하는 그 동요하는 갈등의 섬에서 그리고 남방의 해양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북방의 세력과 그 세력의 이동을 저지하려고 하는 남방의 어떤 그 인태 전략의 구도 속에서 좀 더 제주도가 그 미래의 어떤 새로운 그 비전들을 더 강력하게 호소해 나간다면 이 세계는 상당히 많은 그 지역들이 그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언저리 또는 그 회색의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색의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단위의 무수한 국가들을 오히려 그 파트너로, 같은 행위자로, 참여자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저희들이 함께 제주도와 함께 고민해봐야 될 그 고민의 지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김지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한된 시간 내에 생뚱맞지만 아까 원동욱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 중국 남동부에 있는 4개 경제 특구의 그 79년에서부터 2019년까지의 그 GDP 성장률 보면 선전이 뭐 13,711배 증가했고요. 제가 비행기 안에서 잘못 계산했는데 시아먼과 쭈하이, 샨토는 각각 1,100배, 1,600배, 284배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바로 잡는데 막상 제가 이제 마지막 코멘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1980년에 중국에서 경제 특구로 지정된 도시들, 그다음에 그 외 많은 도시들이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거대한 어떤 그 메가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이러한 그 국내적인 내지는 그 지역적인 메가 경제권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광시 같은 경우에는 난닝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광시 아세안 경제기술개발구가 지금 꾸려지고 있고요. 쩌지양성의 닝뽀라는 도시는 중유럽과 동유럽을 묶는 협력산업단지. 그다음에 이제 샨동성 칭다오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협력기구 협력시범구. 그다음에 이제 해농지양이라는 그 성은 중로 국경 간 협력 대통로 등을 꾸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왠지 제주도도 이러한 그 뭔가 좀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그 각고의 그 노력이나 분발이 없으면 동아시아에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움직임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뭔가 열세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긴장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세계 경제 특구 간의 그 네트워크를 좀 서둘러서 조성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이미 그 맹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주 포럼이 있는데요. 평화와 번영의 제주 포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세계 경제 특구와의 그 교류를 위한 그 협력의 장을 세계 경제 특구 포럼식으로 연결을 해서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제는 다분히 이제 경제나 번영이 앞서야 되겠지만 그보다 이제 앞서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장차 그 평화와 생태 이러한 그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견인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남기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본 순간 굉장히 위화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무튼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 정치적인 의미를 담아서 지정학적인 개념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위기와 경제 위기가 있을 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나나 밭에 가가지고 사과하고 귤을 따내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도쿄와 워싱턴과 서울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판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여기에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거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질서를 해체하는 데서는 역시 질서의 해체는 저 주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질서가 해체되기 시작할 때 그 주변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훈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발표 자리를 마련하면서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어요. 원 교수님이 주제를 이렇게 주면서 발표까지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제주도에 이러한 것들을 유치하려면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된다. 실체가 있으려면 제주도의 잠재력을 어떻게든 이제 그 발현시켜야 되고 꺼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상품화될 정도로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개념을 지정학의 어떤 테두리에 이렇게만 갖추지 말고 제주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더 와닿는 그런 평화의 개념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 환경과 사회를 이렇게 포함한 ESG 개념으로 이제 확장을 해봤고요. 그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좀 더 해볼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어떤 그 노력인데 저는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그건 구체적인 실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업으로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는 환경 차원에서 하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 중인데 계속 요즘 제 머리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는 어떠한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어떠한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할 것이냐. 그럼으로써 이것의 그 구현이라는 것이 평화 경제의 어떤 그런 아주 이렇게 맹아 형태의 그런 구현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원 교수님이 제안했던 세계 특구 포럼에 적어도 이렇게 좀 배경이 될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그러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손님을 청하게 되면은 이제 집을 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님을 청하게 되니까 집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불필요한 물건들이 사라지고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세계 특급 포럼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례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제주도가 한 차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은 제주도에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으면은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전합니다. 오늘 열띤 발표와 토론 준비해 주신 5분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플로우에서 경청해 주신 분들, 또 통역해 주신 분들, 스텝으로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사단법인 외교광장과 제주평화연구원이 함께한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와 특구의 정치경제, 제주도 세계특급 포럼 개최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